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토플 리딩을 맡고 있는 양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리딩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 리딩은 1교시 시험이에요. 가장 첫 번째 시험. 그래서 가장 긴장된 상태예요. 제일 처음에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하거든요. 뭐 서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금지사항들을 듣는다든지 대기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와중에 긴장감이 더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교시 시험으로 보면 당연히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원래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감을 최대한 풀고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1교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긴장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딩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영역에 부족한 점수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고 써있죠. 자, 왜 그런지 일단 이유를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제 고등교육, 중등교육만 봤을 때도 평소에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독해 정도는 많이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리스닝도 하시겠지만 당연히 기준이 독해 쪽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읽고 문제 푸는 거는 이제까지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는 좀 더 익숙한 거죠. 스피킹이나 뭐 리스닝 이런 거. 리스닝은 그렇다 쳐도 라이팅이나 스피킹보다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스피킹, 라이팅에 통합형을 할 때는 리딩도 같이 기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리딩은 어디서나 언제든 마주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많이 봤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해서 점수를 가장 빠르고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꽤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나는 리딩이 제일 익숙하니까 뭐 리딩은 제일 덜 공부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섹션을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됐을 때는요. 리딩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리딩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섹션에 비해 익숙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리딩에서도 계속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모든 섹션을 다 고루고루 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 생각해 볼까요? 리딩 25, 리스닝 25. 각 섹션마다 몇 점 받으면 돼요? 깔끔하게 25 받으면 100이 나오겠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아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 다른 섹션도. 그런데 가장 익숙한 게 리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딩이 좀 싫고 귀찮아도 리딩을 많이 높여주시는 게 다른 점수대에서 조금씩 떨어져도 만점 100점을 맞아줄 수 있는 어떤 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딩은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목표를 100점으로 잡으신다면 25점이 목표가 아니라 리딩은 28 정도로 잡아주세요. 그 다른 섹션에서 조금씩 실수해서 떨어져도 100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현명한 목표 선택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 후 실제 유학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리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원서 읽고 오라고 할 거고, 저도 다 유학을 해보고 교환학생도 갔다 와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 석박사로 나가면은 논문을 하루에 몇 개씩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이 영어기도 하고 많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저희 주변에 이제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이 영어 원서 같은 걸 읽는 거를 많이 안 해봤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네이티브 스피커들, 원어민 애들은 그냥 1시간이면 쑥 읽을 걸 우리들 막 3시간, 4시간 읽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쳐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플 리딩하고 크게 별반 난이도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 문장들도. 지금부터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짚어드릴게요. 일단 1번, 수능, 내신, 토익 점수 높으면 토플 리딩 만만하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형태가 많이 달라요.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지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리딩은요. 자, 토플 리딩 말씀드릴게요. 한 지문에 문제 14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엄청 길고요. 그러면 호흡이 엄청 길겠죠. 그죠? 호흡 긴 지문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 리딩에 왔을 때 이제까지 했던 거는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독해 공부했던 거 내려놓고 좀 더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발반하시는 게 좋겠고요. 토익을 990점 만점 받으신 분들도 그런 형태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바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상위 20%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이 아예 없는 시험은 아니지만 토플은 조금 더 다른 국면이 있다. 지문 길이도 길고 어휘도 조금 더 어렵고 문장 수준도 좀 더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지문 전체를 모두 다 읽어야 되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본반, 아랫반 레벨들은 전체 다 꼼꼼하게 읽는 걸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크기 정확하거든요. 원래는 독해는 꼼꼼하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건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고, 자,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죠. 그냥 아, 너는 해석을 잘하는구나 이걸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해석을 하고 뭘 풀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면은 지문을 다 읽을 때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읽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존 얘기할게. 그냥 문제가 출제된 부분은 정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절 위주로 빠르게 속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몸에 밴 거예요. 나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야 돼요. 아니면 저는 그냥 대충 읽고 말아요.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TOEFL 리딩 긴 호흡의 지문을 읽으면서 정독 소독을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그냥 해석만 많이 하면 된다,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된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10문제를 그냥 대충 풀고 덮어버리는 것보다 한 문제는 아니고요. 4문제, 10문제보다는 4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낫다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소에 100을 공부한다면 100을 대충 하는 것보다 그걸 대폭 줄여서 40을 공부하되 40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정답이 왜 정답이고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오답들의 이유를 저는 다 수업 시간에 분석을 하나하나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답이 이번에 쉽게 나와서 고른 걸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정답이 어렵게 나오면 오답을 다 쳐내는 사람만 그때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도 언제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오답을 꼼꼼하게 분석하시려면 정해진 한정된 시간을 문제 양만 너무 늘리지 말고 좀 더 중간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배경 지식 많으면 대충 이해도 풀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배경 지식에도 있으면 어떻게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중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좋고 그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한 지문 14개 2개만 틀려도 25점 남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실수도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나의 배경 지식과 지문에 나온 지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푸시를 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돌려서 얘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서 얘기 드린 건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죠? 슈퍼 초등학생들 만점 받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초등학생들도 꽤 오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게 아니라 저희 포인트는 그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배경 지식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왜 만점을 받을까요? 제가 이제 그 비법을 드리면 초록복화라고 하는 단어책이랑 그다음에 주교재, 해까지 TOEFL 주교재만 제대로 하셔도 점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TOEFL이 요구하는 어떤 기본 어휘나 그다음 기본 문법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초보자도 풀 수 있게끔 전혀 모르는 분야인 사람도 풀 수 있게끔 내는 게 이 지문이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싸움은 사실 TOEFL이 아니고 1대 100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말했네요. 자, 어떤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는 먹히겠지만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히 9가지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특히 중요한 유형들로. 자, 일단은 먼저 오늘 알아가실 게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문보다 문제부터 읽기예요. 다시 한번 지문 먼저 읽어요? 문제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무조건 문제부터. 왜냐면 지문부터 읽으면 결국엔 문제 읽고 다시 지문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게 돼요. 시간 낭비가 돼요. 문제부터 읽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하고 접근 방법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화면 봐보세요. 이제 여기 다 문제 유형들의 이름들인데 제가 유형 9가지를 크게 왼쪽 출제 포인트 한 4-5가지로 나눠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번부터 4번까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단어와 문장 해석. 하나, 둘, 셋. 단어와 문장 해석이 다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동의어, 사실정보, 작가의도, 사실정보 구분표. 이것만 합쳐도 전체 70% 이상 차지해요. 전체 문제 몇 퍼센트 이상 차지하냐면 70%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사실 정말 철저하게 동의어 많이 외우시고 기본적인 문법 지식만 있으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단어를 등한시하시면 이 부분은 다 놓치시거나 아니면 반밖에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단어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는 게 바로 이 포인트에 있어요. 비중을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요즘 특히나 더 중요한 게 2번 보시면 사실 정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팩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제가 계속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트렌드를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지문당 문제 개수 비중이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사실 정보 옆에 3개에서 6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이 나오면 7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 문제 개수가 아까 몇 개라 그랬죠? 14개. 근데 이 문제 혼자 6개, 7개 막 나오면 얘 혼자 다 해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를 못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팩트는 단어가 만들어줘요. 단어. 그래서 생각보다 단어를 엄청 강조점을 두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 있죠.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게 추론이라든지 뭐 서머리, 전체 요약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꼭 보라고 해요. 저는 특히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과관계 because, since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고급진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라고 해요. 오늘 또 꿀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영어로 attributable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따라해볼게요. attributable to 뒤는 원인. 하나 둘 셋. attributable to 뒤는 원인. 한 번 더요. 자, 하나 둘 셋. attributable to 뒤는 원인이에요. to 뒤를 빨리 전치사 to를 찾고 뒤를 원인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attributable이라는 단어를 contribute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contribute는 또 다른 단어니까 이 단어는 요즘에 아주 핫한 단어예요.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to 뒤는 원인. 그러면 그 인과관계 순서만 안 바꾸면 정답을 고르게끔 내요. 이게 그렇게 엄청 쉬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 이런 표현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센 단어에 집중하세요. 작가가 이렇게 쭉쭉 문장을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좀 과한 단어를 쓰네? 그러면 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센 단어구는 이런 것들이죠. 최고, 절정, 하이라이트, 하이트 이런 단어. 아니면 아까 같이 주요한, 필수적인, primary, necessary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다음 오답 포인트까지 하고 오늘 거의 설명이 끝나가는데요. 오답 포인트, 사건 순서를 바꾸거나 쓸데없는 비교급, 최저급은 쓰면 안 돼요. 자, 설정해 볼게요. 나는 널 사랑해. I love you 라고 질문 얘기했어요. 오답은 이거예요. I love you the most. 난 널 제일 사랑해. 오답이죠. 왜냐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가장 사랑하는 건 불안한 얘기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팁은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비교급, 최상급은 조금만 조심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들은 일단 스킵하고 빈출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논리 전개 흐름부터 갈게요. 일단 기술 발달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이 발달하는 것들을 3단계로 얘기를 해요. 자, 기술 발달 몇 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나열을 하는데 1단계가 만족스러우면 2단계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1단계 나오고 문제점 나오고 2단계 나오고 문제점 나오고 3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옵션이에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르고요. 이런 것들 구성이 굉장히 인기 많은 구성인데 해커스의 중급 정규 실전 교재는 이런 구성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논리 흐름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겠죠? 매번 내가 아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리딩도 마치 템플릿처럼 구조를 이렇게 논리 흐름을 구조화해서 알아두신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도 금방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컴퓨터로 지문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컴퓨터 화면 연습이 안 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반별 게시판에 스크린 모의고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규반을 듣고 나서 컴퓨터 실전 문제판 풀이반이라고 있어요. 이 반은 요즘 굉장히 핫한 반인데 컴퓨터 랩 있죠. 랩실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바로 옆에 어떤 사람 한 명 앉아있고 이런 구성으로 실제 시험장이랑 매우 비슷한 형태로 반이 운영이 돼요. 매일매일 한 지문 풀고 바로 설명해주고. 그런데 실제 시험장은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여기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조그만 다리를 떨어도 이게 모든 게 다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 사람의 지문을 막 이렇게 중얼중얼 읽는 사람이면 그것도 다 나한테 다 영향을 끼쳐요. 이런 연습을 하루만 하지 않고 매일매일 수업을 통해서 연습하신다면 당연히 더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추천드리는 반이에요. 자, 이런 게 실제 시험인데 실제 시험에 굉장히 비슷하게 글씨체를 제가 만들어 놓은 제 개인 모의고사 자료거든요. 글씨 진짜 납작하고 안 예쁘게 생겼죠.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해요. 선생님 폰트 좀 바꿔주세요. 이래요.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실제 시험처럼 느낌나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득점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통 저한테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게 초록복화도 초록복화고 911 복화, 방금 말씀드렸던 인기가 많은 복화 자료랑 그 다음에 유형별 스킬들, 특히 좀 어려워하시는 서머리라든지 추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제가 엄청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익혀나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스킬만이 다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까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단어예요. 단어 싸움. 그래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본인은 이걸 스킬을 몰라서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단어만 알면 맞추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단어 잘하고 기본 문법 잘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서 스킬 잘 익히시면 원하시는 점수는 정말 나올 거라고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